여러분께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타인의 심리를 댓글로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Q&A를 1시간 더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직접 달아주신 댓글을 통해서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오래된 속담이 있죠. 사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한 가지로 나오지만 그 행동이 나오게 된 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원인과 과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걸 연구하는 게 인지심리학입니다. 제가 인지심리학자로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질문에 답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항상 잘못하고 미안해하면서도 또 같은 잘못을 하고 미안해하고 또 계속 반복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왜일까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사과하면서 절대 고쳐지지 않는 그 사람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나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 안 그럴게. 똑같은 실수하면 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사과하시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오죽하면 계속 같은 실수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고 많이 목격하셨다는 건 실제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런 심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질문에 답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은 잘못을 하고 미안해해놓고 또 하는 건 그걸 기억에 담지 않기 때문이죠.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건 복기라는 게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둑 고수는 복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될 정도로 복기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전의 기억 중에 반성했던 기억은 없고 그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을 또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걸 기억 못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서류에 목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목차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음에는 꼭 목차를 만들어서 와, 이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지금 목차 만들어서 바로 가져와 봐. 혹은 내일까지 늦더라도 목차 만들어서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게 후속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후속 조치를 한 행동까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과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 약속을 작은 것이라도 이행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내가 사과하니까 받아주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한번 하자 라고 권하고 그 후속 조치까지 하는 걸 완성하게 해서 그걸 내가 했다는 것까지 기억 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행동한 걸 기억하거든요. 미안하고 사과하는 건 우리 기억에, 즉 우리의 뇌에 잘 새겨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후속 조치를 행동하게 해야만 잘못을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신 술 안 먹을게, 이젠 연락 잘 받을게, 이런 종류의 약속은 당장 후속 조치를 해서 고치게 할 수 없는 경우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건 후속 조치가 아니라 이룰 수 없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꿈 같은 목표죠. 이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칙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요일 밤에는 내가 술 안 먹을게, 퇴근하고 늦어도 8시 이후에는 꼭 연락할게 라고 단서를 다는 규칙을 만들라는 거죠. 하지만 의지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이런 약속조차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으로 만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조 약속이 또 있어야 됩니다. 술을 먹기 전에는 꼭 연락을 해. 무슨 일 때문에 연락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해. 이런 선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자꾸 어기는 분들은 종결감은 주면 안 됩니다. 술 마시기 전에 전화해 라고 했을 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술자리를 아주 즐겁게 가질 만반의 준비가 된 거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술자리 즐겁게 가죠 라고 종결감 주는 게 아니라 즐겁게 술 마셔. 그런데 중간중간에 문자는 2번 정도 해 라고 이어지는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인이 다른 성인의 행동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계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하시고 궁금해 하신 댓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서비스업을 해보신 분들,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이디 KAMILAKE 님이 적어주신 글인데 포장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럼 손으로 들고 가?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상황이 그려지시죠? 또 KYUNNP 님도 비슷한 맥락의 상황을 궁금해하셨어요. 카페 같은 곳에서 추운 날 아메리카노 한 잔 달라고 해서 따뜻한 건지 차가운 건지 물어봤더니 그럼 이 추운 날 따뜻한 거지 차가운 거겠어?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대답 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웃기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즉 듣는 사람이 전혀 유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희극과 비극의 차이는 한 끗 차이거든요.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 따뜻한 거 드릴까요? 차가운 거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밖에 지금 영하 12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카페에서 일하시는 그분께서 저를 알아보고 먼저 반가운 척을 해주셨거든요. 교수님 너무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농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요. 오히려 간접적으로 얘기해야 좋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화법 그리고 간접 화법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방금 전 카페 상황은 간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유머가 된 거죠. 그런데 보통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무례해지기가 쉬워지죠. 사연에 적혀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기분 나쁘고 무례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은유법이라고 하죠. 눈은 마음의 창, 메타포, 은유라고 합니다. 완곡 화법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유적인 유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특징은 바로 화가 많다는 것이 또 하나 있죠. 포장해 드릴까요? 했을 때 서로 불편하지 않은 대답은 아이고 네 지금 손이 좀 무거워서요. 혹은 오늘은 좋은 날이라 포장이 필요하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답의 특징은 좀 번거롭죠. 성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런 성의가 없어도 포장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화가 많기 때문에 그럼 손으로 들고 가? 와 같은 직설화법에 화를 담아 오히려 굉장히 성의가 있으면서도 무례한 대답을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난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건드려서 화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대방들에게는 옵션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뜻한 거 드릴까요? 차가운 거 드릴까요? 이렇게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는 옵션이 아니라 다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해주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형태를 취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날씨가 추워서 다른 분들은 대부분 따뜻한 걸 드시는데요. 어떻게 드릴까요? 이 물건은 대부분 포장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던데요. 어떻게 드릴까요? 화를 내려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면 괜한 소리 하면서 나한테 애꿎은 화를 내는 치졸한 방법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화를 낸다고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속이 편합니다. 아, 저 사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굉장히 성의가 있네. 뭐에? 화내는 거에. 저렇게 부지런히 화내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으신 겁니다. 다음 질문은 정말 많은 직장인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그런 질문일 겁니다. 힘천재 오밍님이 주신 댓글입니다. 회사에 기분 나쁘면 말로는 안 하는데 나 화났다는 분위기를 그렇게 뿜뿜 내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드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업무 특성상 계속 함께 옆에 있어야 되는데 눈치 보이고 너무 힘들어요. 이 댓글을 읽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리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쁜 기분을 티내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기분 나쁜 걸 모를까 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 알아달라고 그리고 풀어달라고 그리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내 말대로 하라고 심지어는 맛있는 거 사줘서 나 기분 좀 풀어달라고 즉 목적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 이렇게 화내면 회사에서 잘린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절대 티내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화난 걸 티내는 사람 기준에는
이게 나한테 불이익이나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기분을 알려서 어떻게든 자리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상황을 이끌고 나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티를 낸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티내는데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화난 걸 내가 알고 있다고 똑같이 티내주는 거겠죠. 속 시원하게 당신이 화난 거 우리가 모를까 봐 전전긍긍하시고 계시죠?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럴 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말은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이면에는 너 굉장히 에너지 많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해 라고 하는 말을 완곡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건 그 사람이 할 일도 안 하고 화만 내고 있을 때 그런데도 어이구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는 일도 안 하는데 화내면서 에너지를 엄청 쓰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열심히 일 안 하면 에너지를 쓰고 피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티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해서 아는 척 했는데 화났어? 가 아니라 피곤해 보여 라고 하니까 뭔가 더 이어갈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윗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불편하세요? 직장인이시라면 공감하실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있죠. 김지연 님이 궁금해하신 내용이에요. 최고 고참의 행동 및 말투 등을 혐오하는 제 바로 윗선임이 왜 똑같이 행동할까요? 본인도 싫어하면서 후임한테 똑같이 행동해요. 이 선임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오죽하면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라는 드라마가 있을 정도니까요. 대체 왜 싫다 하면서도 싫어하는 연장자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걸까요? 인지심리학에서 액티베이션과 이니비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액티베이션은 활성화, 그리고 이니비션은 억제를 뜻하죠.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발현되는 심리는 액티베이션입니다. 즉 활성화죠. 심리적으로 내가 그 행동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흥분된 순간이 되면 난 저게 싫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됐다는 건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힘든 상태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연장자의 행동을 나중에 결국 내가 따라하게 되는 경우는 활성화와 흥분성이 만나서 무의식 중에 나오게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제가 싫어하는 선배의 행동을 따라한 게 아니라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 상황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도 상황이 정리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내셨을 때 더 엉망이 되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머리에 담지 않았던 거죠.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A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행동도 있고 결과도 있는 A의 경우만 기억을 주로 합니다.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거나 행동도 안 했고 결과도 없고 행동을 안 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이 모든 경우는 A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기억에 잘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라는 속담이요. 호랑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면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리고 충격적이니 그것만 기억에 담는다는 거예요. 미신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거든요. 화가 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경우가 있겠죠. 반대로 내가 차분하게 얘기를 차근차근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이걸 왜 기억을 못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노 액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행동을 안 했다가 아니라 나는 차근차근 말했다. 이렇게 액션을 한 것으로 바꿔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당뇨병 환자들도 힘든 게 단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무엇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단 것을 계속 섭취하는 당황스러운 순간을 마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단 것을 먹지 않는다가 아니라 식단 조절을 해 낯을 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젠 액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선배의 싫어했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렸다 하는 자책감이 들으셨다면 그 행동을 안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바꿔서 한 것을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내가 따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저럴 땐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암시주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술 먹고 소리를 지르는 거나 화가 나면 말을 안 한다거나 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심지어는 그걸 종이에 써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돼요. 나 저 사람 저런 거 너무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보고서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나는 보고서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 하려는 행동을 다짐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기가 싫다는 선배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선배에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이럴 때 박 부장님이 화를 많이 내셨는데 지금 선임님도 똑같이 화내시네요. 똑같이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 그 선임은 방어적으로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라고 하면서 더 화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정말 전하고 싶다면 화내는 상황을 벗어난 뒤 지금 선임의 상황을 빼고 박 부장님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그때 박 부장님이 굉장히 화내셨는데요. 그렇게 이유 없이 화내시는 게 저희 정말 싫었잖아요. 이렇게 딱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선배는 자기 행동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빠져나갈 걸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지? 나도 혹시 그런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싫었던 부장님의 행동을 리마인드 해주는 것만으로 딱 거기까지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이해 안 가는 타인의 심리, 이제는 좀 알 것 같으신가요?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것이 바로 개인차입니다. 우리는 자주 보고 많이 호흡하고 교감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재미있게도 제 아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접니다. 심지어는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보다 동양인 내부에서의 차이, 서양인 내부에서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 결과죠. 다르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의 심리를 읽는다는 결국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생각을 그 사람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좀 더 가져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순간은 언제인가요? 어떤 사람과 더 이상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또 언제일까요?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상황을 떠올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너무 우울하고 비관적인 이야기만 할 때 같이 좀 으쌰으쌰 해보자는 그런 상황에서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늘 그렇지 뭐. 난 늘 잘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특히 그것도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과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도 같이 비관의 늪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기까지 하죠. 어떤 이야기든지 부정적인 비관의 늪으로 계속해서 집어넣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꾸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은 비관은 성격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습관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심리검사에서 비판적 사고는 주관적 의견보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타당한 대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관을 성격의 검사에서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관이라는 항목은 아예 심리검사에 존재하지도 않죠. 어떤 성격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이후에 형성된 습관에 더 가까운 것이 바로 비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관적 성격이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심리학자들도 말 그대로 비관,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물론 기질적으로도 좀 어두운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자기 상태가 하락세에 있다는 걸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지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다른 심리학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말이 있죠.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다. 큰 행복 한두 번보다는 작은 행복을 여러 번 경험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불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행도요, 크기보다는 빈도죠. 트라우마 같이 아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극단적 경험을 제외하고는요, 우리 뇌는 감정의 크기보다는 빈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법칙은 다양한 감정들에게 거의 일관적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관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이 비관적으로 되는데 큰 이유 중 하나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거나 아니면
작은 불행이 여러 번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것에 익숙해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비관적 성격이 아니라 비관이라고 하는 습관을 만들어낸 그 사람의 지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통 그 기간이 평생이 아닌 대략 10년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비관을 만들어낸 지난 10년이 바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비관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비관과 비판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비관과 비판이 제대로 구별이 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혹은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모든 사람을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하거나 내 곁에서 떼어놓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냥 결과가 어떻게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비판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안 좋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둘은 굉장히 다르죠. 비관적인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상태, 그 다음의 과정,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노력,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해봐야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비판적인 사람은요, 지금 현 상태, 일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기울이는 노력 등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고 고려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무언가 문제가 여기에 있으니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비판적이다의 반대말은요, 낙관과 비관이 다 들어갑니다. 대책 없는 낙관, 대책 없는 비관, 이 모두 비판은 없는 겁니다. 자, 내 주변에 이렇게 비관론자들이 있다면 사실은 피하고 싶죠. 그런데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비관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착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자, 도전해보자 하는 사람들은 조직에서 일정 부분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잔소리하는 사람, 쓴소리하는 사람. 자, 이 둘은 좀 다르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단어를 구분해서 쓴다는 건 두 유형의 사람들이 하는 비판적인 얘기들이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잔소리는 주로 언제 하나요? 저는 주로 언제 잔소리를 제 가족에게 들을까요?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는 때 저는 잔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쓴소리는 해야 될 걸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한다기보단 안 했던 걸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젠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없던 것을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는 쓴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잔소리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주는 사람이 주로 하게 되죠. 하지만 쓴소리는 꼭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둘 다 반대 입장에서는 악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 잔소리와 쓴소리를 주저없이 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조직이나 아니면 사회나 가정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반드시 필요한 변화는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 잔소리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집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잔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에 있으면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비관적인 사람들이죠. 바꿔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자 라는 이 사람들의 비관적인 말에는 사실은 달콤한 편안함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 편안하고 착한 사람, 좋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 속에서 그래, 그게 좋겠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약간의 위안까지도 받으면서 그대로 계속해서 눌러앉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조직 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편안하고 안일한 것들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면서 조직이나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걸 계속해서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욕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자주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관적인 사람이 많이 하는 말에도 일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관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비관적 예측이 정말 맞았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관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비관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자신의 비관을 더욱더 비관적으로 가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적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런 말을 하면서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가는 최악의 자기 암시로 이어진다는 거죠. 비관적인 사람들의 말투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이 사람들의 말에는 유난히 동사가 적다는 거예요. 동사는 행위를 얘기하죠. 즉,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하고 싶은 행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은퇴하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비관적인 분들은 주로 명사로만 대답합니다. 농장, 사업, 가게. 그런데 그걸 해서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농장 혹은 개인 서재를 만들어서 거기서 로봇공학 쪽 공부를 새로 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내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움직이는 기계에 대해서 한 번쯤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동사들을 충분히 길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명사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늘 조언드리죠. 왜냐고요? 꿈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면요, 비관에 빠지기가 더욱더 쉬워집니다. 직장에 가면 꿈이 상무, 임원, 부사장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 오르면 그게 끝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채 대부분 6개월이나 1년을 허송세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초조함과 조바심은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 직원들을 다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뛰어난 리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무일 때요, 내가 전무가 되면 이거 할 거야. 내가 전무가 되면 꼭 이건 바꿀 거야. 이건 꼭 수정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혹은 그 위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혹은 어떤 일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었던 사람도 자기의 미래를 명사로 꿈꾸면요, 자기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혼란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비관에 빠지는 것이 쉬워집니다. 내가 무조건 피할 수만은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비관적인 말을 계속해서 나에게 하고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말을 역으로 이용하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결과가 좋았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같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협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좋아졌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놓고 논공행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잘 됐어. 야, 너의 그 아이디어 아니었으면 실패할 뻔했어.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결과가 좋아졌을 때 그 사람이 한 일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성공한 결과를 짚어주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살짝 조금씩 도와준다는 거죠. 주변에 비관적인 분이 있다면 또 하나 강조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난 10년간 굉장히 버라이어티했고 때문에 앞으로 10년도 그럴 거라는 거를 암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연구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특징은요, 과거에 비해서 미래의 변화를 굉장히 축소해서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 10년이 100만큼 변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10년은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나 되려나 한 30 정도만 변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미래를 늘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10년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따라서 이 비관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좁은 영역대에 있지 않도록 미래에도 굉장히 변화가 많을 거다라고 하는 넓은 선택지를 주고 그런 암시를 계속해서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관적인 분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라면 앞으로 세상은 많이 변할 거야 라는 말만 가지고는 힘들겠죠. 여기 하나 더 덧붙이시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엄청 오래 사십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요, 은퇴를 앞두고 비관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관점을 좁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배님 나이는요, 앞으로 재수 없으면 140까지 사신대요.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은퇴를 앞둔 선배님은 저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며칠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비관으로 나를 눌러앉히기에는
앞으로 남은 생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오히려 비관으로부터 빠져나온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비관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오히려 돋보일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지휘하는 조직이라면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이 못 보는 걸 그 비관적인 사람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리더와 합쳐지면 의외로 합이 잘 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리더가 긍정적이면 필연적으로 미래는 많이 변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많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리더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다양성을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만 그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반대로 미래는 안 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비관적인 리더는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특이하거나 아니면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나 자기 부하들을 계속해서 내치겠죠. 결국 조직은 성별, 나이, 직업과 무관하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꼽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나오는 유형의 말이 있죠.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에는 공부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자네 동기 김대리는 잘하던데 박 대리는 왜 그래? 자, 그런데 이런 비교하는 말도 꼭 하는 사람들만 하죠.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듣는 사람을 너무나도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렇게 사람을 비교하는 시선으로만 바라보는지 그 타인의 심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그냥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되는데 인사팀 그 사람은 어떻다더라, 누구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 만난다더라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비교하는 그 사람이 상대방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상대방을 가르치고 싶다는 욕구가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클까요? 바로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비교해서 말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렇게 비교해봤자 효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 말에 설득력을 가지기도 어렵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가족들끼리 서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가르쳐주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하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안 친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얘기를 안 할 텐데 가까우니까 내가 생각한 걸 상대방이 못 깨달을까 봐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해주는 거죠. 사실 비교는 굉장히 쉬운 마음의 과정입니다.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친절하다고 생각해서 가르쳐주는 게 비교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전혀 가깝다고 생각 안 하는 친척들, 직장 상사가 그렇게 비교하는 말을 계속한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건 가깝다라는 말이 사이가 좋다라는 것과 동일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물리적 거리가 자기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한쪽 사람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야 라고 다른 한쪽은 생각하면서 이 괴리가 그만큼 갈등이나 오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친하다는 거리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꽤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비교하는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비교해서 말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다 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걱정해 줄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비교하는 문화가 외국보다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이렇게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를 많이 힘들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는 유독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에피소드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쉬운 거죠. 자동차랑 사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뭔 말이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같은 자동차인데 SUV와 세단을 비교하는 건 쉽잖아요. 자, 이게 바로 성질이 같아서 혹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할 수 있는 차이점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독 한국인들, 즉 우리는 거의 비슷할 때 학교를 가고요. 거의 비슷할 때 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비슷할 때 취업하고 전 국민이 월드컵 할 때는 4년마다 같은 색 옷을 입죠. 서로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점도 쉽게 보이고 더 비교하기가 좋다는 거죠. A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와 B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는 서로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와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비교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매우 동질적이라서 서로 비교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파트, 차, 가방 이렇게 살고 타고 지니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얼마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집만 봐도 외국은 사는 집의 형태나 모양 자체가 워낙 다양해서 저거 얼마 하고 나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 주위에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단일화된 가치인 화폐적 계산법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통해서도 비교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비교가 쉬운 사회에서 그 문화를 혹은 그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특성 그리고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 특징과 개성을 존중해주는 시선이 필요하겠죠. 비교하는 말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최악의 상태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교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에이션과 어떤 것의 가치는 낮춰버리는 디밸류에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한다고 할 때 주로 디밸류에이션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너는 왜 걔보다 못하니? 이런 것만 비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더 큰 격차나 더 큰 마음의 상처 혹은 타격감을 느끼게 만드는 비교는 바로 밸류에이션과 디밸류에이션을 동시에 하면서 2배 넘는 그런 타격감을 만들어내는 비교죠. 야, 걔 되게 잘하지 않냐? 너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나에 대한 평가절하를 동시에 하는 비교가 우리에게 훨씬 더 타격감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말을 할 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방어체계, 즉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야, 그 친구 차 되게 좋지 않냐? 라고 하면 우선 지금 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 차 되게 좋지 않니? 네 차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야 라고 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얻어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좋은 차의 기준은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비교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차의 가치 역시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칭찬하는 척하는 비교가 사실은 나에게는 최악의 비교가 되는 셈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바로 자기만의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의 모습과 타인들의 그런 행동을 자기 것과 비교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는 여기까지면 딱 좋아. 월급은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이런 분들은 누구랑 비교해서 어떻다든지 이런 생각과 말을 잘 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게 없는 분들, 즉 비교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남을 비교하고 또 스스로도 비교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70점일 때 나보다 공부 잘하는 80점인 친구를 보고 공부하면 내가 85점이 됐을 때 그 친구가 95점이 되어버리면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목표를 갈 때 힘을 내기 대단히 어려운 거죠. 비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비교할 상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라이벌 기업들이 가장 슬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으니 이제 뭘 쫓아가고 누구를 이겨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방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당하게 되면 비교할 상대가 없어지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비교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라이크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에서 나오는 건 남도 샀으니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원트죠. 비교와 상관없이 내가 온전히 가지고 싶은 건 라이크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여야 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그 이유가 만들어진다면 그럼 나의 원트와 라이크는 괴리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도 가져야 되고요. 좋아하는 것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는 돈이든 시간이든 2배의 에너지를 써야 하고 같은 상황일 때는 절반만 행복한 것이 되겠죠. 아이를 키울 때에도 육아 방식에서 비교한다는 건 정말 안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자꾸 다른 아이와 비교를 당하게 되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정체감에 혼란이 온다. 이건 자기 기준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없는 아이는 자라면서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무언가 사소한 것에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굳이 비교를 안 해도 비교 자체가 워낙 쉬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까지 그러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하셔도 좋은 괜찮은 비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는 건 안 좋죠. 하지만 우리 아이의 예전 상태나 미래 상태 등 우리 아이의 다른 모습과 비교하는 건 전혀 나쁘지 않고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경일이 작년보다 5cm나 더 컸네. 경일이가 지난번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비교는 아이 스스로도 자기 기준 안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칭찬이 유효한 것은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김대리, 지난번에는 김대리가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엔 살짝 부족하네. 그때처럼 보완을 해줄 수 있어? 이런 비교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스스로 나를 자꾸 남과 비교하게 돼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SNS를 보면서 남은 행복한데 나는 왜 안 그런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SNS는 다 행복한 순간 혹은 자랑하고 싶은 순간만 올린다는 겁니다. 오늘 물 말아서 김치에 밥 먹는 사진 올리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NS를 보면 모두 행복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자기한테 만족할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남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감탄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욕망을 가지고 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욕망이 결국 외부에서 주입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나한테 스스로 감탄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직업이라든가 차라든가 큰 집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다 남이 보는 시선이 강한 측면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새로운 공부를 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북글씨, 필라테스, 심지어 당구, 어떤 취미도 좋습니다. 내가 안 해봤던 것을 새로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감탄하고 그리고 그 실력이 늘어가면서 혹은 지식이 많아지면서 또 나에게 감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이건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감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갑옷과도 같은 것입니다.